안녕하세요. 포근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루의 끝, 지친 마음을 살며시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 준비했어요.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잘 자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사또를 골탕 먹인 아이.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또가 있었어요. 그 사또는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부임하자마자 사또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부터 했습니다. 소문에도 황부자와 김부자가 있다고 하는데 불러오너라. 황부자와 김부자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불려왔어요. 사또는 당장에 그들의 재산을 반씩 빼앗아 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사또는 또 이방을 불러 물었어요. 제일 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네, 건너 마을의 박부자입니다. 뭐? 박부자? 자기가 제일 부자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사또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더 부자가 또 있단 말이냐? 어서 박부자를 불러오너라. 박부자가 얼떨결에 사또 앞에 불려왔습니다. 내가 이 골에서 제일 큰 부자라면서? 사또가 큰 소리로 박부자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만합니다. 박부자는 공손히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송아지 한 마리만 받기로 하지. 그 대신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져와야 해. 알겠느냐? 네, 황소가 낳은 송아지요? 그래, 만약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가져오지 못하면 대신 너의 전 재산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박부자는 그대로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어디서 구한담? 박부자는 걱정이 되어 끙끙 앓았죠. 식구들도 모두 걱정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부자는 인정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부자의 일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때 박부자네 꿀머슴 도리가 박부자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또를 만나서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뭐? 네가? 네, 그러니 어서 기운을 차려 일어나십시오.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구할 수 있게라도 하단 말이냐? 대감마님, 그게 아닙니다. 적어보십시오. 다음 날 도리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너는 누구냐? 네, 저는 박부자네 꿀머슴인 도리입니다. 뭐라? 박부자네 머슴이라고? 사또는 화가 났어요. 오라는 박부자는 안 오고 머슴이, 그것도 어린 녀석이 감히 자기를 찾아온 것이 괘씸했죠. 딱부자는 뭐라고 네가 왔느냐? 사또는 호령했습니다. 네, 우리 주인 어른은 어제래 사또께서 찾으시는 황소가 낳은 송아지를 발견하시고 너무 좋아서 쫓아가시다 그만 갯불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갯불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도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네, 갯불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바람에 뱃속에 가졌던 아이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심하신 나머지 자리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온 것입니다. 사또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지며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어요.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자 나졸이 달려와 도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도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사또에게 말했죠. 사또, 무엇이 거짓말이란 말씀입니까?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놀리려는 거냐? 이 세상에 뿔 달린 개가 어디 있고 남자인 박부자가 어떻게 뱃속에 아이를 갖는다는 거냐? 사또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며 동원의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사또, 황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왜 남자가 아이를 못 갖습니까? 또 남자가 아이를 갖는 세상이면 개한테도 뿔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도리는 말없이 앉아있는 사또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죠. 사또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두고 보자. 내가 박부자의 재산을 꼭 빼앗고야 말겠다. 사또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사또는 박부자를 다시 불렀죠. 박부자, 내가 산딸기가 먹고 싶소. 박부자는 없는 게 없는 부자니 산딸기도 가졌을 것이오. 내게 조금만 나누어 주오. 사또, 저희 집에는 산딸기가 없소옵니다. 그럼 뭘로 너의 재산을 몽땅 빼앗겠다. 집으로 돌아온 박부자는 또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이를 어쩐다. 재산을 모두 사또에게 빼앗기게 생겼구나. 박부자가 또 끙끙 앓고 있을 때 도리가 와서 박부자를 안심시켰죠. 도리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네가 또 대신 왔다는 말이냐? 네, 사또. 저희 주인 영감님이 산딸기를 따러 가셨다가 그만 뱀에 물리셨습니다. 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어요. 도리는 사또가 흥분을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죠. 겨울이라 뱀이 없다면 산딸기도 겨울이라 없습니다. 사또는 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또는 약이 올라 도저히 분을 참을 수가 없었죠. 알았다. 그렇다면 사흘 안에 하늘에 북두칠성을 따오너라. 북두칠성은 겨울에도 있느니라. 알아들었느냐? 네, 북두칠성을요. 이번에는 도리도 고민을 했죠. 무슨 수로 하늘의 별을 따온담. 도리는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북두칠성을 따올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흘째가 되는 새벽, 도리는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어. 도리는 날이 새자마자 사또에게 달려갔죠. 사또, 제가 북두칠성을 따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또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또,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북두칠성을 따오겠습니다. 뭐라? 하늘에 닿는 사다리? 사또는 또 한 번 도리에 꿰이고 말았어요. 이 녀석은 보통 녀석이 아니야. 박부자의 재산을 빼앗으려면 이 녀석부터 없애야겠어. 사또는 도리를 없앨 궁리를 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따뜻한 봄날, 사또는 박부자를 불렀죠. 내가 노래를 공부시켜볼까 하는데 도리를요? 그렇소. 비록 머슴이긴 하지만 총명하고 슬기로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서울로 내려가고 물을 시키겠소. 사또의 속셈을 모르는 박부자는 도리를 사또에게 빼앗기는 것 같아 여간 서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또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죠. 도리는 할 수 없이 사또를 따라 서울로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또가 말했어요. 자, 여기서 좀 쉬어가자. 형, 제가 좋구나, 사또. 일행은 풀밭에 앉았습니다. 도리여, 너도 이리 와서 앉거라. 네, 사또. 도리는 사또가 가리키는 자리에 짐을 풀고 앉았어요. 내가 앉은 자리는 절벽 끝으로구나. 아래로는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사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도리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김새가 이상해.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 도리는 사또 일행이 무엇인가 이야기에 집중해 있는 동안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뒤에 가서 숨었어요. 내 생각이 어떠냐? 너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사또의 머리는 역시 달을 없사옵니다. 사또 일행은 저희들끼리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그리고 얼마 뒤 사또가 일어나더니 도리가 내려놓은 짐을 냅다 발로 걷어차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사또는 그제야 안심이라는 듯 돌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원하다. 이제 내일의 방열놈이 없겠구나. 그때 짐과 함께 절벽으로 떨어진 줄 알았던 도리가 나타났죠. 무엇이 그리 시원하십니까? 아니, 넌 도리가 아니냐? 사또는 도리를 보자 자기의 계획이 또 실패한 것을 알았어요. 사또는 당황한 빛을 감추며 물었죠. 도리야, 부끄럽지만 글을 배우지 못해 모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사또는 도리에게 편지를 주며 말했어요. 도리야, 이 편지를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들에게 전하고 오너라. 급한 일이니 빨리 갖다 주어야 한다. 도리는 사또가 시키는 대로 편지를 가지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도리는 편지 속에 사또의 흉기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 도리는 길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 편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편지더냐? 저희 사또의 편지인데 아무래도 편지 안에 나쁜 흉계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 보자. 스님은 편지를 받아 펼쳤어요.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스님은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죠.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더냐? 네, 스님.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은 눈을 감고 연부를 외웠습니다. 스님, 편지 속에 무슨 말이 쓰여 있나요? 스님은 한참 만에 눈을 뜨더니 도리를 바라보았어요. 네가 사또한테 죄를 지은 모양이로구나. 제가요? 저 아무 짓도 짓지 않았는데요. 그럼 왜 사또가 널 죽이라고 했느냐? 도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저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편지를 들고 간 아이를 죽이라고 쓰여 있구나. 도리는 지금까지의 일을 빠짐없이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스님은 머리를 끄덕였어요. 스님, 저에게 편지를 다시 좀 써주세요. 편지를 다시 써주라고? 네, 이 편지를 가져가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너를 살리자면 편지를 다시 써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스님은 도리가 부르는 대로 편지를 다시 써주었어요. 도리는 스님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사또의 아들에게 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넌 서울로 가지 않았냐? 네, 그런데 사또께서 이 편지를 전하라고 하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편지를 읽은 사또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알았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시다니 서둘러 혼례를 올리도록 하지. 편지에는 편지를 들고 간 사람과 사또의 딸을 급히 혼인시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리와 사또의 딸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혼례를 치렀죠. 혼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사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또는 지금쯤이면 아들이 도린 녀석을 잘 처치했겠지 하고 안심을 했죠. 어머님, 이제 오시는군요. 사또의 아들이 사또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편지대로 일은 잘 해결했느냐? 네, 아버님, 분부대로 서둘러 두 사람을 혼인시켰습니다. 혼인을? 무슨 혼인? 아버님이 편지를 가져온 사람과 누이 동생을 혼인시키라고 하셔서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편지를 보십시오. 뭐라고? 편지를 보니 과연 아들이 말한 그대로였죠. 사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이 도린 녀석과 내 누이 동생의 혼례를 치렀느냐? 네, 아버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를 어쩌나. 그때 마침 도리와 사또의 딸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도리와 사또의 딸은 사또에게 공손히 절을 했죠. 아버님, 돌아오셨군요. 부부가 되고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에 사또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사또는 자기가 도리의 슬기로움에 지고 말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도리가 말했어요. 앞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장인어른께 효도하겠습니다. 이 말에 사또는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알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술궂었다. 나도 이제 좋은 사또가 될 것이야. 그 뒤 도리는 밤낮으로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할미꽃에 담긴 슬픈 이야기랍니다. 할미꽃은 꽃 전체가 흰 털로 덮여 있고 힘없이 굽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의 늙으신 할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답니다. 그럼 할미꽃에 얽힌 슬픈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할미꽃.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늦게 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영감,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언제 커서 장가를 들고 자식을 낳을런지. 세월은 빠르다고 하지 않소. 금방 장가들 나이가 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지. 우리가 복이 있다면 손자를 볼 때까지는 살겠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월은 화살같이 빨랐어요. 어느덧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어린 아들은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복이 있나 봐요. 이제 우리도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정거를 들어야 손자를 보지 할멈. 그 녀석 나이가 올해 20살이니 그럼 장가를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참한 색시를 골라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영감, 이제 손자볼 일만 남았으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결혼을 축하했어요. 며느리는 착하고 부지런했죠. 이듬해에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영감, 손녀예요. 옥처럼 예뻐요. 그렇군. 정말 예쁘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를 안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며느리는 또 아기를 낳았어요. 영감, 이번에도 손녀딸이에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첫째 손녀를 볼 때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며느리가 또 딸을 낳았을 때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자 보기는 틀렸나 봐요. 셋 중에 하나라도 손자라면 좋았을걸. 그래도 집안은 손녀딸들의 재롱으로 늘 웃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요. 나무를 하러 갔던 아들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늙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 뒤 할아버지는 병이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는 며느리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느님도 무시하시지. 영감과 아들, 며느리를 다 데려가시다니. 할머니는 하느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애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린 것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 할머니는 이제 식구들을 잃은 슬픔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더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부모 없는 어린 것들을 잘 키우려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돼. 할머니는 슬픔을 이겨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어린 것들을 잘 키워야 할 텐데. 할머니는 낮에는 밭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늦도록 길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온갖 고생을 하며 보살핀 덕분에 새 손녀딸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할머니, 이제 좀 주무세요. 내일은 또 일찍 밭에 나가 김을 베셔야 하잖아요. 첫째 손녀딸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동생들을 데리고 먼저 자거라. 할머니, 이제 저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돕겠어요. 고맙구나. 어린이가 벌써 다 커서 이 할미를 돕겠다고 하니.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세요. 첫째 손녀는 할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는 이마다 첫째 손녀를 칭찬했습니다. 부지런하기도 하지. 게다가 얼굴은 도로는 보름달 같거든요. 맞아요. 부잣집 맏며느리감이에요.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모두 첫째 손녀를 며느리로 맡고 싶어 했어요. 마침내 첫째 손녀는 19살이 되던 해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동생들과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많은 걸 장만하셨어요? 이건 네 몫이다. 이 할미하고 동생들 걱정은 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얼마 되지 않는 밭을 셋으로 똑같이 나누어 그 중에 하나를 첫째 손녀의 몫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할머니, 동생들이 시집을 가면 할머니는 제가 모시겠어요. 네 염려는 마라. 나는 네가 잘 살면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렇게 첫째 손녀가 시집을 간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둘째 손녀에게도 청혼이 들어왔어요. 할머니, 둘째도 이제 결혼을 시키셔야죠. 어디에 좋은 호처가 있어? 그러면요, 모두 며느리감으로 탐을 내고 있는걸요. 그럼 시집을 보내야겠군요.
마침내 둘째 손녀도 그 마을의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둘째 손녀에게도 첫째 손녀와 똑같이 혼숙함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시집 갈 때마다 밭이 없어지니 할머니는 어떻게 사세요? 걱정 말거라. 더 부지런히 일하면 되지. 할머니, 시집 간 뒤 언니는 한 번도 할머니를 데려오지 못했지만 저는 할머니 생신 때만큼은 꼭 오겠어요. 걱정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살아다오.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신 할머니 부디 안녕히 계세요. 오냐, 잘 가거라. 그렇게 둘째 손녀가 할머니 곁을 떠나 시집간 지도 어느새 2년이 지났습니다. 셋째 손녀가 19살이 되었죠. 셋째 손녀에게도 여기저기에서 청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도 이제 시집을 가야지. 할머니, 저는 시집 가지 않겠어요. 할머니 모시고 그냥 살겠어요. 그건 안 된다. 사람은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그렇지만 할머니, 저마저 할머니 곁을 떠나면 할머니는 어떡해요? 나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셋째 손녀는 할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떡하나, 시집을 가면 언니들처럼 할머니를 뵈러 올 수도 없을 텐데 할머니는 혼자 얼마나 쓸쓸하실까. 하지만 할머니는 날마다 셋째 손녀에게 시집을 가라고 재촉했어요. 얘야, 네가 또 중매가 들어왔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할머니, 저는 이대로 할머니 곁을 떠날 수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 수는 없단다. 그건 내 마음을 편하게 아는 게 아니야. 셋째 손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일을 하실 수도 없어요. 옆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어찌하나. 앞으로도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시집을 가겠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내 아비와 어미 얼굴을 어떻게 보겠니? 할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그러는 동안 셋째 손녀의 나이는 21살이 되었어요. 셋째야, 이제는 고집 부리지 말고 시집을 가거라. 어쩔 수 없이 셋째 손녀는 가난한 농사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밭은 팔지 마세요. 밭이 다 없어지면 할머니는 무엇으로 사세요? 나는 길쌈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밭을 팔아 셋째 손녀의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시집 가는 날 셋째 손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오냐, 새색시가 울기는 어서 눈물을 닦아야지. 할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디 잘 살거라.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새 손녀들이 보고 싶어 날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별일 없이 잘들 있는지. 할머니는 자나깨나 손녀들 생각을 하며 잘 살기를 빌었어요. 착한 아이들이니 하느님이 도우실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가난한 농사꾼의 아내가 된 셋째 손녀가 더욱 마음에 걸렸어요. 불쌍한 것,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세월은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나 봐. 힘이 들어 물레도 못 돌리겠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더욱더 깊게 배었어요. 죽기 전에 손녀들이나 한번 보았으면. 손녀들이 시집을 간 뒤 할머니는 손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잘들 있으니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하며 한 번도 손녀들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는 더욱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손녀들도 못 보고 죽게 생겼어. 더 기운이 빠져 못 일어나기 전에 쫓아서 한번 보고 와야겠군. 그렇게 해서 할머니는 손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깥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날이었어요. 어머,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디를 바쁘게 가시는 길이세요? 길에서 할머니를 만난 마을 아낙네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시집간 소녀들이 보고 싶어 찾아가는 길이라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다녀오셔야지요. 마을 아낙네들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저마다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첫째 손녀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힘들게 할머니는 첫째 손녀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를 본 첫째 손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할머니, 이렇게 추운 날 어쩐 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 왔단다. 날씨가 따뜻해지거든 오시지 그러셨어요.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 시아버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집안이 어수선한데 할머니까지 오셨으니 어떻게 하나. 얘야, 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할머니는 추운 바람 속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둘째 소녀의 집을 찾아 나섰어요. 둘째 손녀도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죠. 할머니, 어서 오세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네가 보고 싶어서 왔지. 아이고, 어쩌나. 잔치가 있어서 큰 댁에 가려던 참인데. 괜찮다네.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난 돌아가도 돼. 그럼 할머니 그러세요. 나중에 제가 찾아뵐게요. 둘째 손녀가 돌아서는 할머니 뒤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왠지 자꾸 슬퍼져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큰일 났군. 어떻게 고개를 넘어가나. 할머니는 걱정을 하면서도 셋째 손녀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눈 속을 걸어 할머니는 겨우겨우 고개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 셋째가 사는 마을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지. 여기에 앉아서 셋째네 마을이라도 내려다보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마루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것,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덧 언덕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큰일 났군. 어떻게 고개를 넘어가나. 할머니는 걱정을 하면서도 셋째 손녀를 보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눈 속을 걸어 할머니는 겨우겨우 고개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저 아래 셋째가 사는 마을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 없지. 여기에 앉아서 셋째네 마을이라도 내려다보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마루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하염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한 것,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덧 언덕에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셋째 손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론가 떠나는 꿈이었죠. 이상해. 내일은 할머니를 찾아뵈야겠어. 다음 날 셋째 손녀가 할머니 댁으로 가기 위해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였어요. 할머니, 왜 여기 쓰러져 계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셋째 손녀는 눈 위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가 부둥켜 안았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보러 오시다 돌아가셨군요. 가엾은 할머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첫째와 둘째 손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셋째 손녀는 할머니가 쓰러지신 언덕이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할머니 무덤위에 허리가 굽은 꽃 한 송이가 피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할머니의 넋이라고 생각했어요. 흰 털이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 같아. 그래요.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었나 봐요. 셋째 손녀를 못 보시고 돌아가셔서 늘 셋째 손녀가 사는 마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엾은 할머니.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무덤 위에는 해마다 할미꽃이 피어 아랫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포근한 꿈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